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어제 헌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증인 간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검찰 공소장과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현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강대강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있었고 국정원 점검 결과도 너무 부실해 직접 살펴보려 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현장에 어떤 병력이 투입됐는지까진 본인은 알지 못했고 출동한 군인들이 서버를 압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에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무위원들에겐 경고성 계엄이란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변론에는 비상계엄 핵심 증인들도 출석을 했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이 중 군 장성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던 과거 발언을 뒤집고 말을 번복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고요. 네. 홍장원 전 차장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엄격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만 윤 대통령이 당시 비화폰으로 2번 전화해서 받았더니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목적어가 없어서 누굴 잡아야 하는지 몰랐는데 여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걸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니 14명에서 16명 정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여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은 위치 추정용이지 체포 명단은 아니라는 반박 주장을 폈습니다. 국회에선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증언들이 나왔나요? 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어제 2번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와전됐다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 그 시점에선 요원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군 병력 중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 그 누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거나 이번 계엄은 경고용이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계엄의 비선인물로 지목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비아폰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측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네. 노 전 사령관이 무속인을 찾아가 김용현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여주고는 나중에 장관이 될 거라고 말했다는 비단아 씨라 불리는 무속인 이선진 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일단 유예하겠다고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미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멕시코가 군 병력 1만 명을 국경지대에 투입하기로 약속하면서 극적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네. 캐나다도 국경 강화에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기로 약속하면서 한 달 유예를 얻어냈는데요. 네.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는 것만으로 미국의 남쪽과 북쪽 국경이 강화되는 성과를 얻은 겁니다. 충격적인 카드로 상대를 압박하고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이 또다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을 지목한 만큼 어제 국방을 주제로 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네. 군사대책이 아니라 트럼프 대책회의를 방불케 하는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랬군요. 예, 중국에 대해선 4일 0시를 기점으로 기존의 20% 관세에 추가적인 10%가 더 붙기 시작했는데요. 중국도 미국산 원유와 석탄에 추가 관세를 물리고 중국 핵심 간물의 미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만 미중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국이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챗GPT 만든 오픈 AI 최고 경영자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고요? 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어제 우리나라를 찾아 주요 기업을 차례로 만났는데요.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의 3자 회동이었습니다. 네. 이들 세 기업 총수의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평가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과 일본 소프트뱅크가 4년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30조 원을 투자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이들 세계 기업 총수를 미 백악관으로 불러 모은 뒤 직접 이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만남을 통해 삼성전자도 이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고요. 네. 손정희 회장은 회동 직후에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스타게이트에 대한 업데이트와 모바일 그리고 AI 전략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올트먼은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카카오 서비스의 챗 GPT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GS건설, 효성 등 재계 오너들을 연이어 만났는데요. 최근 저가형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한 딥시크와 같은 중국 쪽의 추격이 거세지자 한미일 AI 동맹을 구축해 AI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네, 이 대표는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관련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근거 법률 조항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 자체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부터 따져보자는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네. 이 사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랬죠. 네,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도 미뤄지게 됩니다. 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가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이 대표는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그동안 계속 대립해왔던 여야가 어제는 이번 달 안에 이걸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동안 고소득 연구직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직의 탄력 근무가 필요하다고 산업계에서는 호소해왔는데요. 네. 노동계 반발이 커 민주당이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실용 노선을 강화하면서 민주당도 지금 반도체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주되 아하. 법안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초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사자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반도체법과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대부분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영동과 전라해안, 경상권 동해안,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또 거의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계속되겠고요. 바람도 이렇게 당분간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3도, 영하권의 두 자릿수의 아침 기온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추위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6.3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세종 영하 3도, 강릉, 대전 각각 영하 1, 2도, 대구 0도, 광주 1, 부산 3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라권과 제주는 추위 속에 대설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눈이 오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라권과 제주에 최고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더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에 비나 눈이, 오늘 오후부터는 경기 남서부나 그 밖에 충청, 경상권에도 눈 예보가 있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그 밖에 대부분 강원 내륙, 충청 남부지방으로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이 눈은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3도, 체감온도 영하 16.3도입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기린 6터널에서는 승합차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고창 부근 1차로와 2차로인데요. 승용차 2대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서안산에서 안산,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북수원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에서는 대형 화물차 고장나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사자 국정협의회가 다음 주 초 열립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정적 인터뷰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제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처리해야 될 의제들 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해진 거는 뚜렷한 게 없고요. 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우선 우리 당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네. 이런 것을 우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것만큼은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이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인데 사자회담에서 핵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저는 지금 국가가 위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현안을 놓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떤 분야든지 다 올려놓고 여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네. 그리고 빨리 이런 공약수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신뢰도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 그리고 서민 경제 굉장히 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현안을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안정감을 주고 네. 또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국회를 믿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을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이런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하루빨리 정말 모든 현안을 놓고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는 부분 저도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의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예. 특별법 쟁점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인데 이재명 예. 대표가 유연한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러한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알리면서 왼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말로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네. 행동으로서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최대 현안은 민노총 이런 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아,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또 현안 문제를 가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면서 시간을 끌기 작전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더 못하다 이런 측면이고 이왕에 오른쪽 깜빡이를 켰으니까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아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네, 추경은 어떻습니까? 여야정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걸림돌이 뭔가요? 추경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말에 여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켰으면 좋은데 일방적인 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한 달도 되지도 않은 한 달 겨우 넘긴 상태에서 추경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참 저희가 무섭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여론이 지금 좀 별로 좋지 않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을 꺼낸 것 같은데 우선 우리 당은 먼저 금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네. 그 상황을 보고 이 정부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정부도 이번 이 타이밍에 추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충분하게 의논해서 추경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군요. 예. 네, 연금 개혁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은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 그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이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에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받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도 전번에 21대 때도 충분하게 연금 개혁 이런 의견이 나왔고 네. 우리 당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나하나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부수고 재건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리모델링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좀 통 큰 앞으로 자기네들도 수권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봐서라도 통 큰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함을 봤을 때 이게 구조개혁까지 함께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대부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양쪽에서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집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가게 되면은 그렇게 저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국정협의회 이번엔 순항하기를 바라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탄핵 카드를 벌써 마은혁 이 최상목 대행까지 넣으면은 30번째잖아요. 네. 이 뭐 무슨 탄핵 시리즈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 컬렉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저항이 더 부딪혀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탄핵 카드 꺼내가지고 전부 뭐 하나도 인용된 거 있습니까? 합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좀 해달라. 국가와 국민을 보고 또 해외에서 우리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도, 이런 신뢰도, 이런 것도 좀 충분히 보고 민주당에서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5차 변론이 있었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어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한 지시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이 상반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좀 지켜봤는데 탄핵 심판 진행하면서 군과 국정원 핵심 이런 관계자들이 네네. 서로 지금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네. 여부. 또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네. 다만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간첩 검거와 관련한 발언이었으며 개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홍 전 차장이 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입니까?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뭐 체포 명단을 불러받아서 적었다고 또 증언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체포 대상이 14명에서 16명 정도로 기억된다고 했고, 네. 방첩사에서 구금에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뭐 답변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진우 네, 전 수방사령관. 그래서 이처럼 증인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헌재가 정치적 해석을 완전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또 심리를 나는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더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는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방첨사령관, 예. 기존의 어떤 검찰 공소장하고 다른 증언도 했고, 예. 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을 좀 살펴보면 당초 검찰 공소장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러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진실 공방 계속 예.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이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헌재에서 아주 이게 심도 있는 그 심의를 좀 해야 되고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해야지 정치적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헌재가 정치적 해석을 완전 배제해라.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만으로 심리를 좀 진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했나느니 받았느니 호수위를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 측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국가 이익이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정권 유지나 불법적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구체적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간첩 검거를 위한 지원을 언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나 또 윤 대통령도 직접 그 발언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느냐 받았느냐 이야기들이 마치 뭐 호수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번 탄핵 심판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적 기준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판단이 되어야 하고 네.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저는 경계해야 된다. 네. 또 헌재는 감정적 논쟁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 중진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추천,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추천, 그리고 국회가 3명 추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가 3명을 했으니까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이 추천을 했고 한 명은 중립적인 분을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2명을 추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법리적 해석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사퇴해라 거기까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한번 이런 연기가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국가와 정말 국민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본심이 있다면은 진심이 있다면은 저는 사퇴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장에 동의를 한다. 네. 형사재판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아닌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네.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인데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치라고 하던데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리인 그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이렇게 거론하고 그런 부분은 뭐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네. 충분한 그 대리인 그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 또 그 연구 이런 것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가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됐든 뭐 우리 저 일반 시민이 됐든 그러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법률이 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기회를 주고 거기에 타당하다면은 거기에 맞는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남의 내로남불이잖아요. 남의 재판은 지금 빨리빨리 처리를 하라 하고 본인 재판은 그 기일에 맞춰서 또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은 633으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년째입니까? 이런 부분을 좀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률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제 목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개헌특위 구성하고 토론회도 준비하면서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특별한 이 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87 지금 헌법은 네. 지금 시대에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도 우리 22대 개원할 때 취임사에서도 우리가 여야가 이번만큼은 헌법을 한번 바꿔보자, 고쳐보자 이러한 것을 화두로 끄집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고 또 지금 현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대 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우리가 특위를 만들고 우리도 검토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은 같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헌보다는 정권 교체가 좀 시급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공약도 이재명 대표의 공약도 지금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제 와서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건데 무슨 개헌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복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아마 응하지 않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상욱 의원이 조기 대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그 민주당의 조기 대선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그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기 대선을 고려한다면 스스로 나는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야당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답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요. 네. 현재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이런 네.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네. 이 조기 대선에 관련된 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네. 여기까지 김성욱 들어야 될 것 의원도 같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도 네. 본인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네. 마무리해 충분하게 주시고요.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정적기사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의 안찬수입니다. 올해가 강복 80년입니다. 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과 글을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져가는, 그럼으로써 주권자가 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강복 100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데 그 인공지능이 질문하진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오랜 역사가 온축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 정보 이런 것들을 바탕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문명, 세계 문화를 이끌 만큼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책을 접하면서 새로운 생각과 만나 창조해내는 그 힘을 가져야만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화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기준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주의가 이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동파 사고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영동 전라권 경상권 동해안 제주의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이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세종 영하 3도, 강릉이 영하 1도, 대구 0도, 광주 1도에 그치겠고요. 현재 전라권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어제부터 눈이 계속되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전라권, 제주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 비나 눈이 오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남서부나 그밖에 충청, 경상권에도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에도 눈이 오겠고요. 강원 내륙 그밖에 대부분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내일 오후부터 다시 눈 예보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들이 막 국회가 너무 강대강으로 붙는 거 막 너무 염증 내고 야 이렇게 갈라치기 하냐. 국회가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진행자도 바뀌셨는데 강대강 토론 말고 뭐 국회 함께 가기 토론 뭐 이런 걸로 온대온 토론 뭐 이런 걸로. 네, 이 코너 이름의 변경을 한번 우리 제작진에게 한번 네.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두 분 보시면서 좀 주목한 발언이 있으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네, 일단 저는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다른 진술들이 계속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이 검찰 공소장 내용 위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구나라고 인식을 했죠. 네, 있었는데 실제 나오는 이제 당사자들이 본인들 목소리로 다른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발언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의원들 체포 지시도 의원들을 막으라고 한 지시도 안 했다라는 진술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부분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네.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이렇게 네, 윤 대통령이 네. 지시했다고 돼 있죠. 네. 그런데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과 언급됐던 당사자의 목소리로 국민들이 직접 들었던 부분에서 너무나 달랐던 부분이라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서 봤던 부분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상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 또 본인을 임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네. 조금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밤늦게까지는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특히 이제 홍장원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1차장. 끝까지 국회에서 나왔던 나와서 국조 특위라든지 네. 또 상임위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일관된 진술을 질문을 했기 했어요. 때문에 홍장원 전 그리고 또 차장이. 매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이진우 사령관 얘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게 검찰 조서가 그러면 잘못 기재된 거냐. 그걸 이제 법률적 용어로는 진정 성립을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사령관이 그것은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해서 진정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서가 그러면 검찰 조서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앞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피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부분은 일단은 막았어요. 그러고 이제 증언이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밝히는 걸로 좀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압박이 됐을까요? 아무리 봐도 특히 이제 이분들은 군인들이잖아요. 네. 대통령 자기를 임명한 군 통수권자 앞에서 그런 질문
대통령의 뜻이 어떤 건지 그리고 대통령의 이미 입장이 어떤 건지도 변호인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분들 전체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통화 기록이라든지 통화를 네.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의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외면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런 거를 볼 때 이분이 갖고 있는 진정성, 국가에 대한 진정성은 충분히 있는 분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전 진술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그 홍장원 1차장의 저희 증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만 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하세요. 팩트 체크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통화한 사실 부인한 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소장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윤 대통령하고 이전 사령관이 4번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3번 한 걸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공소장에도 4번인데.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그냥 번수 카운팅하는 누구나 다 그냥 통화 기록만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틀리게 나왔어요. 그 뭐 4번이냐 3번이냐 통화한 게 중요하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정도로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법리 이런 거 없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부분에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틀렸다라는 게 나왔어요. 통화 기록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대통령 앞이라 압박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임명됐던 그분들이 본인들 살 길이 더 중요하지 현재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충성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특히 어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하고 여인현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오히려 고발이 됐습니다. 내란죄로 같이. 그런데 너무 본인이 살 길을 찾아서 가는 홍장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싹 빼졌어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 다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봐주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행동을 본인들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국회 측 이제 탄핵소추단의 네네. 심판에 따라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증인신문하는 거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공평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앴고요. 또 국회에서는 뭐까지 요청을 했냐면 대통령 퇴장시키거나 가림막 설치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었는데 퇴장에 대해서는 이제 안 받아들였지만 불편하면 가림막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한 게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한 번 발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군인 정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당당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집행하는 그런 군인 정신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게 오히려 근데 그 낫지 않나.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짧게 통화 기록 문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인지 3번인지 문제는 증거 기록으로 나올 거라서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확인했는데 잘못됐더라는 거죠.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신이 어떤 직접적인 주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은 명령을 받는 주체다. 특별한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자신의 변소 방향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전 어제도 일관되게 헌법재판소에도 관철했다고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했느니 받았느니 호수 위를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경고성 계엄이다. 네. 뭐 2시간 만에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아니라 과거였으면 아예 군인들이 출동하지도 않았겠구나. 뭐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군을 침투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온 국민이 그 당시에 군인들이 특전사의 정예 병력 요원들이 국회를 침탈해서 본회의장 앞까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1000여 명이 넘는 부분들이 사실상 실탄을 가지고 출동을 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냥 평온하게 자기가 한마디 하고 국회가 얘기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조금이나마의 어떤 뭐 일말의 뭐 양심에 대한 기대마저도 다 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증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각자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하겠죠. 종이로 적힌 것과 당사자 입으로 하는 거. 그런데 저는 국회에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탄핵이나 이런 게 졸속으로 국회 자체가 스스로 어떤 조사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탄핵 심판 청구했던 주체였던 국회는 어떤 진실적인 규명도 하지 못하고 법으로 다 넘겨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이 기억할 만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은 진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이제 72년에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73년 돼서야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사실을 조사를 하는데 상원과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과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자체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제시를 할 때 스스로가 굉장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탄핵안을 제출할 때 1차 탄핵안과 바로 며칠 뒤에 냈던 2차 탄핵안의 내용이 다 바뀝니다. 네. 막 국가 외교적인 내용, 뭐 북한하고 러시아를 멀리했다는 둥, 뭐 일본이랑 미국과 가까이 지냈다는 둥, 1차에 들어갔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 그러면 김희정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아예 국회 출동하지도 않았다거나 선관위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자체를 부인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도하시면 안 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내란죄가 어떻게 같은 동렬에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회에서의 잠시만요. 서로 말씀하시고 예. 저기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의원님, 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떠나서 국회의 절차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왕조는 업적 정통성에서만 기대 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지도력을 하려고 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왕조나 제국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절차적인 정통성 부분입니다. 그 말은 당선이 될 때도 적법하게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당선이 돼야 되지만 역시 그거를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 얘기는 대통령제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인용해 왔는데 탄핵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도 이런 식으로 헌재 가서 증언이 바뀌었네 마네 검찰 공소장과 다르네 마네라고 우리는 국회는 팔짱 끼고 이렇게 해석만 하는 처지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렇게 탄핵안을 제출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절차적인 성숙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예시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만요. 빠른 심판보다 바른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 이제 신속한 어떤 후속 조치들, 내란 국조특위 아니면 탄핵 소추 이런 걸 지금 김희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들에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심판 절차, 탄핵 소추. 계엄 절차의 해제와 관련되어서 하나하나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아예 그것까지도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그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들의 이렇게 태도를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통수권자로서 2차, 3차의 계엄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분이었고 사실상의 현행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급성,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이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현장에 당시? 있었던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탄핵을 하는 심판 절차에 우리 국민의힘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냐?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이 탄핵을 함께 성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협조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가 안 된 부분들, 예를 들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진술도 제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빨리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 필요한 겁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는데 이 부분 지적하셨으니까 이상민 장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핵심에 있는데 국회 나와서 이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요. 김정은 의원님 이런 태도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어떻습니까? 본인이 국회를 통해서 탄핵 청구를 받았었는데 기각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또는 그 주도했던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일말의 유감이나 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자부 장관의 업무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수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사령탑 없는 데서 이뤄졌거든요. 물론 29번이나 이렇게 탄핵 이제 시도하고 있고 28번 했었는데 이런 와중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피해를 봤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정상적인 국회라면 적극적으로 행정부가 업무 협조를 하거나 진술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의 국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의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게 이제 탄핵에까지 이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이 사건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 소추가 벌써 3번째인데 이런 식의 일들로 국론 분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가져야 될 교훈이 뭔지 절차적인 교훈이 뭔지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요거만 그러실래요?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받은 거는 129명의 이태원 참사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이 나서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 참사 이후에 벌였던 태도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탄핵이 있었지만 내란과 관련된 탄핵은 없었습니다. 지금 범죄의 정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성과 긴급성과 절차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중대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놓고서 어제 재판에서 내란 부분은 서로 빼자고 민주당이랑 헌법재판소랑 서로 얘기하는 게 앞뒤 내란죄로 말이 안 잠시만요. 맞다는 거죠. 듣고 청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얘기입니다. 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의 회유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일단 그 진술하신 분이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관계성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분이 진술을 한 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현역 군인이 정말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면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데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의 개인 유튜브 나가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의원하고 관계는 김병주 의원은 이제 2020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왔는데 그 국회의원 들어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지상구성군의 사령관을 지내셨거든요. 그때 이 진술하신 분이 바로 예하의 작전참모장을 지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기울어지고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 관계를 듣는 사람이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관계에 있다라면 더 조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진술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게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하고만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이 이제 어제 국조특위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과도 만나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개인적인 여담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보가 있었다라고 어제 국조특위에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에 네. 특정 정당 의원들과 이런 식으로 만남을 지속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신빙성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 라는 박상현 말씀을 의원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국회 기자회견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직접 김병주 의원이 그 당시 국방위원이어서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마치 그 진술자를 탄핵하려는 의도처럼 보이는데요. 저도 곽종훈 사령관이 17사단장일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런 관계들을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까? 제가 좀 그 비교할 네네.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상희 의원님. 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오늘 구치소를 찾아가서 청문회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고 김용현 장관이 안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조특위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의결한 절차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절차에 대해서 또 증인도 다 채택된 거 아닙니까? 나와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의 당당한 태도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생각합니다. 것은 당위성보다는 어떻게 좀 보여주기식 어떤 행위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아니요,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뭐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예정된 절차거든요. 우리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직접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우리 국조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보여주기식이다 이러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박한 평가 아닙니까? 네, 김정원. 지금까지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민생 관련돼서 주로 여당이나 정부가 주도했던 법 그런 법은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 구성부터가 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결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그 예산 망가뜨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왜 겁니다. 거짓입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조특위 합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조특위는 합의했는데 이런 실익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익이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의 국조특위가 그렇고요. 공수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나 이런 식으로 있어 존재가. 그러니까 주제에 집중해 주시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강대강 토론 다시 해야겠는데. 네, 실제 그래야겠네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실익이 있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렇게 데 위해서라도 주목해야 된다는 특검법이 거죠. 합의하고 함께 저희들이 양보한 대로 합의하고 빨리 진행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이 내란 사건 관련돼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표적인 예가 특검 필요성입니다. 자, 그 코너 이름은 바꾸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형사재판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아닌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우 의원님 먼저.
일단 아까 이제 공수처 얘기 나온 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공수처 위주로 수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검찰에 넘긴 모양새인데 검찰은 자기들이 스스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나 저래나 어떤 법으로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체포영장 그리고 검찰에 넘겨져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구속이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알리는 과정이지 이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공수처나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즉 탄핵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알리려면 그거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적으로 흠결 없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구속 취소를 보통 그렇죠. 피의자가 왜냐하면 네. 더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이제 보석을 신청하거나 하죠. 특히 보석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건강상의 네, 사유 네,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임의적인 보석도 있고 필수적인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거를 택하지 않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명분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더 명백하게 알리려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박상희 의원님. 아마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사 절차들을 국민들이 많이 네. 또 이해하게 되셨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변호사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알린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지금 극우 세력이라든지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켰던 분들처럼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지금 김희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중앙지방법원의 구속적 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영장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법원들의 판단들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했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이미 있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희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먼저 절차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게 위헌법률 여부를 그렇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재판부가 네. 이 법에 대해서 먼저 말 그대로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여 비판하는 것처럼 연기를 위한 네. 그런 과정들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이미 여러 차례 그 모호성이라든지 명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간 예도 있고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서 기소한 예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당선된 사람 꼭 거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선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되었을 때를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쟁송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지 대통령에 의해 이긴 자가 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소를 한 황당한 전 기소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확성이나 이런 원칙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일단 먼저 검토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어떤 지연의 네. 사정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의 입장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적시사 3부에서 강대강 토론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강대강 토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부에서 이어졌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좀 전에 박 의원님께서 이제 당선자가 낙선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이렇게 거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법이 낙선에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박 의원님처럼 민주당이나 저처럼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소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만 후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저기 당선이 굉장히 힘든 여러 군소후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무제한으로 선거법 위반할 수 있는 그 면허를 발부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선거법 무용지물로 만들자는 얘기와 동일하게 저는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위헌 그 심판 청구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은 사실은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워낙 얘기가 많으니까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26일 날 결심 공판 열겠다라고 딱 이렇게 밝혔어요. 날짜를 찍어서. 그리고 보통 결심 공판하고 나면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그 선고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행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13명이나 추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무려 10개 기관에다가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던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상 시간을 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은 입원이라든지 단식이라든지 국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여러 차례 끌어온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우리나라의 선거법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이기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본인이 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승자가 그리고 검찰권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무슨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지방의원 선거의 의원들 간의 선거가 아니라 정말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나경원 의원 같은 분 아니세요? 지금 벌써 5년이 넘도록 주제를 벗어난 얘기는 좀 자제해 이렇게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촉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은영 후보자 헌재 결정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이었죠. 헌법 소원 탄핵 심판 결정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헌재는 아직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이 같은 결정의 배경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혁 의원? 뭐 저는 이 먼저 그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아마 변론 제기를 다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 관련돼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다라는 그런 뭐 이 사안의 또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변론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구인 체제를 완성해서 이번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뒤에도 여러 가지 탄핵이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나더라도 권한쟁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 정말 헌재가 해야 될 일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그 표결 그 수치를 채우지 않고 일이 일어나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최상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한덕수 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부분을 제기해 주셨네요. 네, 왜냐하면은 먼저 그 한덕수 건이 해결이 되면 최상목 부분은 당연히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접수된 순위로 봐서나 일의 실마리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국무총리를 탄핵한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역할을 탄핵하려고 하려면 200이 돼야 되는데 우리 200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헌재가 하려는 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구인이 누구냐면요.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본인은 국회의장 자격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 의결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그냥 개인 우원식이 이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판례가 있더라고요. 권한쟁의 사건 관련돼서 2011년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연기한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사건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라고 이미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청구인 적격 문제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대표가 국회의장이었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전혀 다른 판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있었고 국회의장으로서 이 권한쟁의를 심판한 것이라서 조금 전에 나온 판례하고는 전혀 다른 판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회법이나 헌법 절차 어디에도 권한쟁의를 심판할 때 국회 의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과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에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이미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한쟁의를 심판을 쟁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다른 판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이제 가짜 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목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문제에 있어 국회의장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맡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의결 정족수 문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혀 200명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을 파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우리 헌법학계의 특별한 이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에 이 심판을 가장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인 체제의 완성 이 부분이 근본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려야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 탄핵 카드 정말 있는 겁니까? 뭐 그럼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신 분들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네. 아직 그 부분 관련돼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여기서 대변인이 검토하겠다는 오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간사였는데 네. 이분은 심지어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다 의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최상목 대행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임명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헌법재판관도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원장이 추천한 왜 대법관은 임명하지 않는 건지 거기엔 또 무슨 논리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박상혁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탄핵 카드는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뭐 그런 컨센서스가 있거나 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저한테 가짜뉴스라고 말한 부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 권한쟁의 사건에서의 판례로 이정희 대표가 낸 게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에 권한쟁의를 낼 수 없다라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국회의장이 저에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장이 아니죠.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뜻을 모아서 한 행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에게 뜻을 묻지 않고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원식 이꼴 국회 전체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앉혀놓고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오늘 국회의장의 특사로 유럽에 파견을 갑니다. 그런데 저를 가지고 뭐 몇 사람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는데요. 또 저 미국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국회 의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그런 부분을 국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각 당 의원들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추천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장님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야 원내대표랑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국회 여야 원내대표라도 의결을 하든지 그러니까 합의를 하든지 묻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듣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면 되지 국회법에 그렇게 나와 가짜 있습니까? 뉴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국회법에 된다. 그런 절차는 자, 없어요. 네, 청구인 그리고 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는 한독수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목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보고 썩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의결하고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 안 했다고 한 명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족수도 안 됐는데 그리고 동일한 건으로 너 탄핵시킬 수 있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건이 아니다.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이 나야지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때 다시 150이 될 거냐 200석이 될 거냐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또 150으로 권한대행까지 날려서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거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건이 빨리 결정이 돼야지 최상목 권한대행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헌재도 부담이 있었던지 판결하기 2시간 전에 미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부담이 없다면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자, 박상혁 의원님한테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부분을 제일 걱정스러워합니다. 지금도 매일 문자가 달려오는데요. 뭐 이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하나하나를 논하면서 여러 가지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저는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헌정 질서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들을 더 중요하게 지금 판단하고 그런 부분 관련된 여러 가지 호도된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뜨거운 강대강 토론이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필요하겠고요.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5차로는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순산터널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반월터널 4차로는 화물차 고장나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야정이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반도체 전문가이시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론에선 협의할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처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뭐 차진하고 나서 손들어볼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었고요. 이번에는 뭐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던 건가요? 그래서 뭐 이제 52시간 문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야의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이것은 뭐 다른 나라들도 그거 갖고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것을 그 일하는 사람 또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치고 나가야 되는 반도체 산업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여의도가 이제 뭐 결정하고 판단할 일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이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물론 이제 노동계의 기본적인 일단 근로시간 부분이 있지만 진짜 반도체는 라인 하나 짓는데 250억 불 이상 돈이 들어가는 엄청난 장치 산업이고 네. 365일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교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쟁력 엄청 차이가 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은 R&D인데 반도체는 그 반도체 성능이 바로 스피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R&D는 낮밤이 없습니다. 선발자가 치고 나가면 1등이 다 먹는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피드가 생명인 상황에서는 이 9 to 5 하는 시간에 연구하다가 5시에 퇴근하고 나면 다른 나라는 5시부터 밤새워서 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제품 내버리면 어되는 상황이 이게 반도체죠. 그래서 R&D를 이거를 밤낮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산업으로 이렇게 오인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의 어떤 판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나 또 이제 일본, 중국, 유럽까지 다 뛰어든 판에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지키고 있는 경쟁력을 이걸 시간 때문에 이제 개발해서 뒤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 세계 이 반도체 R&D 부분은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별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보상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제고 또 그것의 중요성은 뭐 천재한 사람이 나라 전체도 먹여 살리는 시대에 그걸 보통의 이제 인재들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보면 리드하고 산업을 리드하고 세상을 리드하는 산업을 그렇게 맞추는 것은 그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죠.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특별법 왜 필요한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뭐 AI 골드러시다. 네. 근데 그거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고 지금은 미중의 전쟁은 실제로 보면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고 그러면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물자예요. 근데 전략 물자에는 이것은 브랜드도 이것은 이제 뭐 제품도 상관없고 최고의 성능만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한국이나 대만 같은 작은 나라한테 6조씩 보조금 주는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냐. 이것은 이 전쟁 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적과 상관없이 최고의 성능을 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지금 반도체는 뭐 한국의 외교, 국방, 안보가 다가 반도체하고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TSMC를 넘어서는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를 했다. 이러는 순간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의 인계철선은 38선이 아니라 반도체 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면 루틴이 맨 먼저 가는 게 휴전선이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오셔가지고 맨 먼저 간 게 휴전선을 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그랬죠. 갔어요. 네. 그게 답이 있는 거죠. 미국마저도 한국의 인계철선이 어딘가를 이제 이미 정해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소장님 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반도체 업계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2시간 정도인데요. 여야에서 큰 차이 나는 부분이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운동화를 신겨가지고 운동장에 보내냐 안 보내냐의 차이예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다가 보조금을 국가가 대거 주는데 우리는 그것은 뭐 재벌이 믿기 때문에 재벌한테 어떻게 돈을 주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이전은 반도체는 재벌의 수익 산업이 아니라 나라를 먹여 살리고 나라의 외교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 산업이에요. 그래서 국방 산업은 이건 보조금은 미국은 그렇게 돈을 많이 퍼주는 이유는 반도체 보조금이 아니라 국방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재벌하고 연계시켜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미국, 유럽, 일본 많이 벤치마크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벤치마크 하면서 반도체 지원은 왜 벤치마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우리만 그거 갖고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조금이나 세금 문제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건 인력입니다. 반도체도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는 의대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공대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보여줬지만 최근 2년간 반도체 계약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정시에서 전부 다 의대로 가버린 현상.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우리한테 물론 필요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10년, 15년 뒤 얘기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에 돌입한 반도체는 4년 뒤에 나오는 인재들이 바로 경쟁력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거 공대생들이 반도체로 가야 될 공대생이 의대로 가게 되면 4년 뒤에 치명적인 한국의 그 반도체 인력의 결핍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인력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보조금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기업의 반도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떨어진다고보다는 약화됐다고 해야 되는데 약화됐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HBM이라고 하는 거 AI 들어가듯이 네네. 이건 우리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습니까? 단군 이래로 우리가 전 세계 어떤 품목에서 90%를 장악한 적이 없는데 지금 하이닉스 삼성이 90%를 넘어갔어요. 이건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 이제 거기 우리가 오인하는 것은 삼성이 1등하다가 하이닉스가 1등하기 때문에 HBM에서 경쟁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HBM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강이고 제일 잘하고 있고 대신 이제 D램에서는 이제 DDR5가 많이 쓰이는 건데 여기서 중국이 추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데 많이 들어간 낸드 같은 경우도 이게 중국이 거의 이제 우리 코믹까지 초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1등이지만 이게 2등한테 굉장한 위협을 받는 그 2등이 바로 디램하고 낸드입니다. 아, 이제 분야별로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중국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효율성이 아마 높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 느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중국의 시진핑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장이 없어지는 건데 그런 고통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모든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를 실시해라.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까 14억의 인구가 반도체에 매진하면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거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모든 자원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돈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기술 격차 축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이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았는데 우리 IT 기업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AI에서는 미국 기업과 협력 외에는 대안이 없고 미국의 빅스케일러들은 자기 플랫폼에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한국하고 할 필요가 없지만 오픈 AI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왔고 우리로서는 그리고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고 하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이제 전용 칩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회를 모색하지 않으면 도태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AI의 어떤 이제 난국에서 아주 중국의 딥시크가 만들어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오픈 AI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올리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반도체 특별법 외에 한 가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짧게. 산업단지 인프라입니다. 아, 인프라. 물, 전력, 네. 그리고 주거환경. 네. 이게 안 되면은 공장 지어놓고도 안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위가 매섭습니다.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